석유화학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재성 연구원이 올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보면서. 왜죠? 그냥 보고서 보면서 보고서 제목이나 아니면은 보고서의 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나? 이 사람이? 이런 느낌? 애널리스트인데 되게 멋있다. 옆에서 보면서. 네. 뭐 특히 뭐 효성 TNC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높이고 그리고 굉장히 톤을 높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진짜 멋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니 우리 포카리님도 잘생기신 윤재성님이라 그러는데 실력도 굉장히 잘생기신 그럼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라썸님께서 이분이 윤재성님이시구나라고 얘기해 주신데, 네, 이분이 윤재성님입니다. 네, 네, 멋지다는 칭찬이 벌써부터 굉장히 그럼요. 많습니다. 예, 네. 외모도 짱 멋지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뭐 편하게 얘기를 네. 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올해 한 해 어땠어요? 좀 그냥 그거 뭐 여쭤보고 저는 싶네. 팀장님 활약 보면서 굉장히 뭔 소리야? 감동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훈훈하게 이부가 시작이 되는 모습이 진행자로서 아니 참 이런 보기 거는 좋습니다. 좋지 않아. 이런 건 좋지 않아. 전 좋은데요. 아니 화학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한 이후로 네. 올해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네. 정말 시황에 대해서 네. 뭔가 큰 변화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애널리스트를 한다라는 거는 또 되게 네. 좋은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쵸. 들고. 이게 하면서 설마 그러니까. 했는데 엄청 좋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년 정도 봤거든요. 음. 이 섹터를. 음. 아마 제일 좋았었던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차화정보다도 더 차화정보다도 좋은 국면이었죠, 사실. 근데 반면에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양극화돼 있던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유 얘기 좀 먼저 드리려고 네네네. 하고 일단 유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상대로 네. 시장의 예상대로 감산폭을 축소시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감산폭 축소였다면 유가가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네. 유가가 적당하게 뭐 그렇게 많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수준의 결론이 나왔다. 맞습니다. 거기다 코멘트가 그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예상대로 가는 게 적절한 수순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점이 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펀더먼털, 그러니까 수요 공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 추이예요. 네. 2012년부터 차트고요. 12년부터 꾸준히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쉐일붐 때문에 늘어났어요. 이 당시 12년, 13년 당시에 쉐일붐이 불었고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좀비 리파이너리들이 살아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이송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멈춰 있던 정제 설비들까지도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한 18년까지가 미국 정유사들의 호황기였습니다. 원유 조달 자체가 워낙 쉬웠던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줄기 시작을 하죠. 네, 미국 내에 한 5% 정도의 정제 설비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문 닫은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문 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사에 네. 그러니까 미국 정유사들 중에서 좀비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 좀비가 셰일붐 때 살아났던 좀비들이 그러니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글로벌리 보면 20%거든요. 미국 내에서 5%가 사라진 거니까 글로벌로 보면 1%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1%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맞습니다. 1, 2%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은 네. 셰일 붐이라는 게 뭐냐면은 승희님한테 조금만 제가 쉽게 부연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정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를 원유를 사와 가지고 그거를 그 휘발유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로 바꾸는 거를 정제 설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싸게 들어오는 너무 그러니까 셰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싸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곧 죽어가는 애들도 뭐 이렇게 싸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공장을 돌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올라왔던 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제 상황이. 네. 그렇군요. 저게 굉장히 큰 변화였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설비 규모가 더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환경 네.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리파이너리를 짓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환경적 규제 때문에 이 리파이너리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이게 미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남아공이라든지 호주 같은 지역에서도 정제 설비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없어진다기보다는 오일 터미널로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정제 설비는 향후에 그렇게 강하게 늘어나기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요는 요즘에 이제 리오픈 얘기 나오면서 뭐 미국 쪽에서도 수요 올라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유사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유사 가동률이 이번 주에 87%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정유사 가동률은 85%에서 9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근데 작년도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70%까지 떨어졌고 떨어졌다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그랬던 가동률이 지금 완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87%면 예전에 85에서 95 사이였으니까 완벽하게 회복을 한 거죠. 중간에 저 빠졌던 거는 한파 때문이었나요? 예, 한파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럼 가동률이 올라오면 재고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재고 한번 보시면 재고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등경유 안에는 항공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항공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미국 국내선 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7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유는 산업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유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연결이 되네요. 일부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냐면 물건을 만들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라고는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재고는 줄어들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백신 접종이 뭐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휘발유 수요라든지 가장 피해를 봤던 게 휘발유 수요예요. 사실. 그렇죠. 항공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올 거고 그러면 정제를 했을 때의 마진 저희가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거기다가 유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유사의 정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정유사가 석유화학 사업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PX라는 제품인데 이 PX라는 제품이 폴리에스터의 원재료예요. 의류의 원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의류도 굉장히 안 팔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뭐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 같은 의류 업체들 IR 자료 자주 보는데 매출액 가이던스를 굉장히 강하게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의류 쪽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정유사가 판매하는 PX 같은 의류에 들어간 원재료도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정유사가 하고 있는 석유화학 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유사가 윤활기유라는 것도 합니다. 이제 윤활기유가 윤활유의 원재료인데요. 윤활유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 기계에도 윤활유가 사용이 되죠. 원활하게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예. 그럼 이런 윤활유들도 당연히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사실 석유화학이나 정유, 그러니까 저희 섹터에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섹터가 정유 섹터인데 정유사의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겹쳐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안 좋을 수가 없고 펀더멘털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다 알고 있게 되면
야 그러면 투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버슈팅 한다거나 그래서 누를 때 사실은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펀더멘털 엄청 좋아지고 맞아요. 이거는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이건 더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로 야 이게 세게 말하는 거지. 야 투기세력 나가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무서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FOMC 전에 막 뭐 파월이 얘기하는 뭐든 이런 식의 얘기했을 때 이때 되게 바잉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우리 현금은 잠시 들고 있기로 했지만 정유 쪽은 잘 찌려보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럼요. 네네. 아, 네. 그런 겁니까? 네. 주린이의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답변이 됐네요. 네, 이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뭐 석유화학, 정유, 뭐 태양광까지도 다 보고 있는데 네. 이 섹터 안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가 정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보다는 정유 쪽에 수급이 쏠릴 수는 있어요. 야 이게 네. 원래 재성이가 저기 정유 이렇게 좋게 얘기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시죠? 오, 제가 그러면 어, 더 관심 있게 보게 아니, 지금 왜냐면- 3년 동안 계속 안 거의 좋게 뭐 나는 나는 역사를 개인적으로는 아시니까 또 이런 대화가 되네요, 저희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뉘앙스를 묘한 뉘앙스를 네. 포착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유가 상대적으로 석유화학보다 주가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피해를 봤었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뭐 섹터들이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약간 정유 쪽에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정유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석유화학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아져서 지금 차화정 때가 가장 좋았던 구간인데 2009년, 10년, 11년도 그 당시를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과 마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사실 생각 외로 잘 못 가요. 네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PER로 5배, 4배. 우리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이 PER 1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시장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투기 세력,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 석유화학 시장에 끼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문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유지가 되겠냐? 그럼 이제 실적이 빠지면 그렇죠. 밸류에이션 다시 비싸지니까 맞아. 그런 의문도 계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데 이 석유화학 니네 업체들이 뭘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 받을 수 있냐? 반대니까. 네. 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탑다운 관점에서의 걱정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테이퍼링을 하는데 이게 좋은 테이퍼링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혹시나 나쁜 테이퍼링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과거의 금리 인상기 때 주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비교를 해보시면 2004년, 5년, 6년 이 당시에 미국 금리, 중국 금리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정유업체 주가 괜찮았습니다. 네. 2010년, 11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16, 17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석유화학 업체나 정유업체한테는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테이퍼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테이퍼링이라면 석유화학 업체한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정유업체도 마찬가지고 탑다운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확인되면. 확인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석유화학 제품의 증설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박스로 해놓은 부분은 호황기 때를 제가 박스에 쳐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의 논리가 뭐냐면 공급이 많으니까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피크아웃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시면 이 박스 쳐놓은 구간에 증설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급 때문에 호황 사이클이 안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 사이클을 만드는 건 수요가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공급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 수요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수요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석유화학 수요를 볼 거냐. 사실 이게 제가 제일 힘든 포인트거든요. 어렵죠. 어디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수도 없이 많은데. 수도 없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석유화학 수요 증가율을 계산을 할 때 글로벌 GDP랑 탄성치를 가지고 보통 봅니다. 네네. GDP는 당연히 경기의 함수니까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탄성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셨고 음식 그렇죠. 포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포장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행동의 양식의 변화죠. 그리고 예전에 2009년, 10년, 11년도 때 중국인들이 옷을 굉장히 많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들도 사실은 행동 양식의 변화고 탄성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근데 작년을 돌이켜 보면 GDP는 완전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수요가 좋았던 건 이 탄성치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예, 행동 양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저희가 그렇지. 엄청 대부분 글로벌리 다 썼는데 마스크의 원재료가 화학 제품이거든요. 없던 수요가 생겨난 만드는 거예요. 건 아니니까. 네, 없던 수요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행동의 고무장갑. 변화가 맞습니다. 이런 거. 뭐 등등. 저희 위생용 장갑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수요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GDP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9년, 10년, 11년도도 그렇고요. GDP가 글로벌 GDP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화학 업체들의 시총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 16, 1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시총이 쪼그라든 적이 없었어요. 네. 지금 이제 22년을 보시면 GDP 증가율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걱정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모습이 11년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증가율이 올랐다가 좀 꺾였지만 시황 계속 좋게 유지가 됐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증가율이 좀 둔화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도가 그래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차화정 이때가 이제 2011년 그죠? 맞습니다. 2011년이 그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굉장히 불황일 때 적시에 투자를 많이 해서 캐파가 많이 늘어나서 맞습니다. 호황을 더블로 늘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던 영향이 그 영향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그때랑 올해- 비교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적인 증설이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없는데 예. 그래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내년에 내년 정도에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은 신규 증설한 플랜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내년에 네. 뭐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조금씩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그 당시보다는 좀 덜한 그 당시보다는 것 같아요. 덜하다. 네. 그리고 지금은 마진 상승, 피 상승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불오던 느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작년에는 탄성치가 변화해서 석유화학 수요가 좋았지만 네. 올해부터는 탄성치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근데 GDP 규모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이펙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제품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좋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PPP가 마스크에도 쓰이고 음식 포장에도 쓰였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PPP가 건설용 파이프에도 쓰이고요. 전선 피복, 화장품 용기에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의 사이즈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후자 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부분들이 조금 슬로해져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파이가 더 크다. 네. 마스크 좀 덜 써도 그렇죠. 그죠? 그러게요. 올해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스판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판덱스가 마스크의 이어밴드에 사용되는데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이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원래 스판덱스는 의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류에 사용되는 비중이 거의 한 80%가 넘죠. 마찬가지로 고무도 마찬가지고요. 장갑이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타이어가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하긴 뭐 타이어가 훨씬 많지. 그죠. 장갑보다. 시장 사이즈가 비교가 훨씬 안 되지. 크죠. 비교가 네. 안 되지. 가전이 올해 잘 팔렸지만
작년에 잘 팔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칩 부족 이슈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자동차 쪽이 많이 팔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컨택트 쪽에 수요의 파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 올해는 그쪽이 더 커지면서 작년보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대충 감으로 감으로는 한 석유화학 수요가 3배, 4배 정도 클래나? 그 정도까지요? 4배 정도 클 것 같아요. 4배 아 정도? 그래요? 4배 정도 클 것 그 같아요. 정도. 네. 한 2대 8 정도? 네, 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 제가 생각 2가 절반으로 줄어도 8이 10%만 늘어도 그러니까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뭐 테이프레깅 말씀도 하셨지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직까지 어디가 더 클지를 모르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고요.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돼서 확실히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렇죠. 네. 음.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잠깐 중간에 네.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네. 왜요? 아니, 뭐가요? 제 이 설명이요? 재성이랑 아니 네. 윤재성 연구원이랑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게 네. 옛날 생각 많이 왜요? 나고 너무 재밌어요. 세미나 때? 아니 저도 그리고 좋네요. 또 네. 아니 제가 이제 네. 뭐 티카티카 하면서 네. 이거 맞을까? 이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 옛날에. 원래 항상 이런 대화가 음. 이렇게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네. 더 이렇게 이제 진짜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오늘 이제 방송이니까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정직한 약간 이제 느낌으로 하는 게- 약간 이렇게 네. 간을 치면서 네. 뭐 사실 좋은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더 세게 아 그런가요? 반박 논리 펼치실 텐데 그러니까 주고받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티키타카가 네. 잘 되셔가지고 아니 근데 네. 정리가 딱 되네요. 이게 딱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 몰래 하나대투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네. 윤재선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긴 듣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네. 너무 아. 너무 정확하게 잘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연구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난 연말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인데 네. 제가 들어도 이제 팀장님과 오랜 동안 인연을 함께 해오셔서 그런지 쉽게 설명하시는 거는 정말 동일하게 네, 저조차도 그럼요. 이해가 지금 아, 네, 잘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 말씀하실 내용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해 지금 이제 주시죠.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그럴까요? 우선은 정유 쪽에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미국에 좀비들이 죽고 있다. 이 좀비는 제가 이제 좀비가 죽으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좀비가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 좀비가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안 와. 그래야 부양책을 계속 쓸 수 있거든. 근데 좀비가 죽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윤재성 연구원이 오늘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네. 한편으로 연준 의원들 입장에는 걱정되는 얘기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과열이 됐을 때는 이게 또 내가 좀 부양책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걸 같이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빠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실적의 방향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유는 특히나 더 좀 확실한 것 같고 네. 화학은 좀 더 점검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를 보면 과거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구간이 15, 16, 17년도였어요. 네, 네. 아마 팀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네. 이 당시에 피크아웃 논란이 3년 내내 있었습니다. 진짜 네. 지겨웠어 정말. 너무 지겨워. 정말 저 때는 아니 무슨 얘기였냐면 저 때는 네. 진짜 해외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하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먹물 좀 먹으신 분들이 네, 네. 야 내가 아는데 이거 피크아웃이야 이러는 거야. 그냥 계속 파는 거야.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그때 막 피크아웃이라고 쇼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그냥 계속 파는 거야.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 피크아웃 논리가. 네.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아니 네, 제가 네, 네. 저도 이때 너무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다들 기억이 확실히 나시나 봐요. 아니 너무 이게 세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네.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피크아웃이다.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그것만큼, 논리가 공급이었어요, 사실은. 맞아. 그래요? 증설 때문에. 음. 수요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증설이 앞으로 다가온다.
지금이랑 사실 똑같은 상황이긴 그러게요.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근데 결국 보시면 피크아웃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15년 이 당시 2분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쵸. 갑자기 숫자가 좋아졌잖아요. 보시면 네. 이때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근데 3년 내내 우상향하면서 실적이 올라갔고 시총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쵸. 확인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3년 내내 올라갔냐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이 제품 저 제품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도에는 어떤 한 특정 아이템만 좋았거든요. 16년, 1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양한 아이템이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제품들이 좋아지는 구간이 펼쳐졌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시총도 올라갔던 구간인데 저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계속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총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 17년 4분기 때가 이 회사들의 시총 합산이 24조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차이가 지금 별로 안 나죠. 근데 어닝을 한번 LG화학 제외로. LG화학을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거는 시총이 배터리가 너무 따로 배터리 있으니까.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지금 어닝을 보면 어닝이 과거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도 시총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는 거고요. 피크아웃 얘기하셨으니까 네. 잠깐 질문 드리면 그때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트리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24조에서 네. 이거 보면은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었는데 맞아요. 그때 논리는 이때도 사실 증설이었다기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18년 상반기 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망가진 것도 결국 수요예요. 실제로는 수요 네.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 2018년 1분기 때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쵸. 미중 무역 분쟁 터지기 직전에 실적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증설도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망가지기 시작한 건 수요 때문에 망가진 것. 결국 이제 실적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저 수요를 망가뜨린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맞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드렸고 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포인트긴 한데 지금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냐라고 하면 자동차 생산 이슈 때문에 일단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 유럽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지금 보시는 차트 두 개가 그 그림인데 네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아시아와 미국, 유럽 간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이슈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왜 미국, 유럽이 이렇게 가격이 세냐라고 하면 지금 증설이 미국, 유럽은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는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과거 같으면 컨테이너 운반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시아의 물량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승희님 저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저거? 저게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똑같은 제품인데 미국에선 저렇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면 미국이 더 비싸고 밑으로 내려오면 한국이 그러니까 더 비싼 건데 이게 저렇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기하게도. 왜냐면 미국에서 저렇게 비싸면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 팔면은 돈 벌 수 있잖아. 근데 저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운송이 안 되니까 운송이. 네.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기서 지금 만들어서 저기서 써야 되는데 지금 저기 당장은 부족하니까 아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저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송의 이슈가 조금씩 완만하게 해결이 되면 아시아에서 물량들이 한꺼번에 저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가격이 튀기 시작을 올라가겠지.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겠지. 중간에서 만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아마 저는 주가가 다시 세게 반등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네. 운송 문제가 해결되면 네. 아시아 쪽에서 정유사 그러니까 화학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상반기 때 시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러면 뭔가 재고가 엄청 늘어났을 것 같고 가수요가 있었다면 그렇죠. 재고가 엄청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뭔가 좀 실물과 동떨어진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재고 차트인데 재고가 엄청나게 낮았고 계속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건 뭐냐면 재고 확보 움직임이 가수요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실수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실수요였냐라고 하면 석유화학 제품 유가에 연동하는데 유가가 사실 최근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네. 가장 커머디티 중에 못 올랐던 게 유가잖아요. 네. 당연히 유가로 플레이하는 다운스트림 플레이어들도 유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는데 가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온 시황은 가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의 재고는 그렇고 네. 다른 지역의 재고는 어때요?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는 아까 낮을 수밖에 가격을 없고. 보셨지만 중국보다도 가격이 더 세니까 오히려 더 세니까. 네. 네네네. 재고가 전반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구 그 정제이 와이님께서 윤재성 연구원 마산의 학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고. 여기서 누구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거기 마산 계셨던 건 맞습니까? 학원에서 아 그래요?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다고. 재수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재수학원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인포맥스는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네, 가족 같은 느낌이죠. 가족 같은 네. 느낌. 아니, 그럼 궁금한 게 밸류에이션 아까 이제 굉장히 낮게 지금 맞아요. 측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상향할 여지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3페이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닝, 이 이익이 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피크아웃 이익이 완전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 싸다라는 관점에서 뭐 어느 정도의 저평가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사실 뭐 탄소 제로, 그렇죠. 탄소 중립을 위한 뭔가 그 회사의 움직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의 지금 순 차입금 추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순현금이 된 거예요. 네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이 순현금이 올해 1조씩 쌓일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거의 2조 가까이 쌓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죠. 사실 이 부분은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S-오일이라든지 GS, 뭐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정유 업체들도 최근에 수소사업 진출을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어떤 대응력도 차차 만들어 네.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힘이 지금 벌어들인 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네. 현금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약간 태클을 한번 걸어보면 세미나를 좋아,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아니 이거는 좋은 거야. 네네. 이 현금이 늘어난다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든 우리 화학업체들이 밸류에이션 올라가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거 좋아요. 두 번째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 돈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장기적으로 탄소 제로든 뭐든 이 기후 위기든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거라는 네. 경영진의 의지가 맞닿아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와, 저 방향이 진짜 맞는 것 같고 잘한다 네. 라는 게 인식이 돼야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요? 그래, 어떻게 부족하긴 봐요? 해요. 네네. 부족하긴 하고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이미 그렇죠. 선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올라갔던 업체들이고 이제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뉴스들을 찾아보면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M&A 딜 같은 것들도 뭐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번에 LG화학도 에너지 솔루션 분사하게 되면 사실
남는 건 화학 사업이랑 첨단 소재 그쵸. 사업인데 양극재 캐파 막 7배씩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M&A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를 이 탄소 중립 위한 방향성을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네. 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제 지금은 못 믿잖아. 어떻게 믿어? 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뭐 오너가 이러다가 아유 현금 그냥 아유 내가 가져버리려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이상한 데 써버린다든지 네. 뭐 땅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뭐 뉴스 플로우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생각의 느낌에는 배가 아플 것 같긴 해요. 롯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LG나 화학이 한화가 야 저거 해가지고 저렇게 네. 밸류에이션 많이 받냐? 네. 야, 근데 쟤네들은 뭐 했길래 저렇게 받냐? 우리는 왜 이렇게 싸냐? 이런 아. 하면서 배가 아파서 맞아요.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빨리 가자.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면 그렇죠. 진짜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롯데그룹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커왔던 게 사실은 그 바닥권에서 M&A를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잘해오면서 회사 사이즈가 지금 그렇죠. 글로벌 탑10 기업 안에 맞아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LG 롯데 그룹 자체의 성장 그 스토리가 네. 기존 사업의 캐파 증설을 통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조금 좋게 보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 지금 뭔가 M&A를 하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보다는 어, 수소 쪽을 많이 두드리고 수소 있는 것 쪽으로. 같아요. 수소 왜냐하면 쪽으로. 롯데 정밀화학이 또 자회사니까 자회사가 또 암모니아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베이스로 해서 수소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밑그림들을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오케이. 마산에서 같이 공부하셨다는 분께서요. JW 정님이신데요. 화학 사업과 수소 사업의 기술적 시너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아, 얘 네네네. 인연이 이 있으시니까 얘기는, 네, 한 말씀 그럼. 해주실까요?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수소가 부생수소가 나오고요. 네. 정유 플랜트에서도 부생수소가 나옵니다. 네, 음. 그리고 암모니아라든지 수소가 운반이 돼야 돼서 그 파이프라인들도 다 석유화학 플랜트에 다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반 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수소라는 부분이 되게 화학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모니아가 뭐냐면은 NH3거든요. 거기에는 H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 수소가 그걸 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암모니아 베이스로 수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구슬은 서말이야 지금. 정말. 깨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깨기만 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 또 네. 윤재성 연구원이 다음에 또 한번 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일단은 재밌네요. 네, 석유화학 업종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주린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단은 좀 음, 들고 있다가 들고 있다가 정확하게 신호가 지금이다 일때 말고 살짝 우리는 연구위원님 이야기와 팀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고 있다가 살짝 기회가 왔을 때 훅. 준비를 훅 어. 하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투자는 네. 결국은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돈을 태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남들 다 좋다고 할 때가 아니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타이밍.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 되게 여러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를 수 있다. 이런 거. 그거 확인되면 째려보고 있다가 그때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말씀해주신 돈을 벌 수 신호들 있어요. 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재밌네요. 들을까요? 정말 인포메이스 너무 랩에서 재밌네요. 듣죠, 네. 아니 근데 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 내용 더 있을까요? 좀 더 있어요. 아니요. 아니네? 다 없어요?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예전에 이제 일본 화학 업체들이 네네네.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사실 화학 설비를 증설을 안 했어요. IT 소재 쪽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소니라든지 음. 이런 IT 업체 중에서 일본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보면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 그걸 글로벌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랑 공생하게 되면 저희가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뭐 실적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보다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반기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로 회사들이 구체적인 이 미래의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에 그냥 기생해서 먹고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우리 너무 나빠지고 이게 너무 힘들었던 구간이 20년이었는데 그래도 그 구간을 잘 버티면서 지금 외형을 많이 성장시켜 놨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자체적인 R&D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실제로 진짜 회사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종목이 오늘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LG화학이거든요. 네. 제 네, 관심 종목이 그럼요. 진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LG화학은 최근에 네. 그 제가 이제 CS 증권에 맞아요. 있는 모 애널리스트가 다운그레이드를 2단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오래 했어요. 네. 이제 뭐 옛날에도 이제 친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근데 진짜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홀코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이 기존에 남아있는 LG화학에 남아있는 사업 부분이 실제로 캐시플로우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여기에 돈이 더 많이 투입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LG화학에 대해서. 아, 근데 저는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스스로 하게 되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 이제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이제 현금 벌어들인 현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사업이라든지 생명과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투자를 저희가 더 가파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 할 수 같거든요. 있는. 네. 현금이 어떻게 됐나요? LG화학이 이번에 만약에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IPO를 하게 되면 네. 뭐 지금 물론 현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4조 정도를 추정을 하고 LG화학이 하고 4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비 감안하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래도 뭐 한 3, 4조씩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3, 4조 돈을 가지고 정도씩. 이제 신규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벌어들이는 이익들을 거의 대부분 투자로 뺏겼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태광산업이랑 해서 뭐 합작 공장 설립하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밑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그렇지. 그리고 사실 배터리 셀 사업을 통해서 뭐 회사가 얘기했지만 이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사업은 일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사실은 배터리의 경쟁력은 소재에 있을 건데 네네. 소재 사업을 아마 더 강하게 육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하는 업체 중에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업체들이 많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네. 소재를 거의 뭐 이제 돈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면 네. 그 IPO를 통해서 네. IPO 되면 또 하나의 걱정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학 업체들에 들어가는 돈이나 어차피 뻔한데 이 안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 네,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그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에너지 솔루션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더라면 그러면 사실 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완화되는 있지 거 않았을까. 있겠죠. 네네네. 그런 걱정을 수급적으로.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LG 그룹 네. 내에서도 되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남아 계시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우려들이 좀 있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LG화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셔서 그쵸. 그러니까 분할 이후에도 좀 그래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네,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피크아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LG 화학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그 벌어들인 돈으로 큰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네요. 결국은 차이는 화학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을 기존에 이제 남아 있는 LG화학에 대한 뷰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그 돈으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또 빠지고 막 이럴 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거 다 해결됐습니다. 다 물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차게 이렇게 딱 짚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런 부분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단기로 이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좀 인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섹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 한꺼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쵸.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50% 두 배씩 오르는 섹터거든요. 음. 그 우려감이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뭐 거의 50%두 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짧게 보시지 말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역발상하시자라는 음. 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주린이들은 인내가 언제까지 인내지? 긴 게 언제까지 길게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 50%씩 확확 오를 때까지가 그 기점인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네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위원님과 함께 2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